그 하기편 세 번째 절인데요. 1-3인데 이건 너무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교원영색,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교원영색이라는 건데요. 자왈, 교원영색이면 인이 드물다. 그냥 이런 사람 치고 인 거의 없다. 이 소리죠. 이게 왜 그런지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 공자님이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뭔지. 그래서 이거는 두 개로 나뉩니다. 교원은요, 말이 교묘하다는 거죠. 영색은요, 얼굴 색을 꾸미고 있다는, 안색을. 근데 이게 이런 사람 치고 어진 사람이 없다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 양심이 투철하지 않으면요,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계속 속아요. 속는 이유가 교원 영색으로 다가오는데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는요, 결국 여러분 탓도 있는 게 여러분이 진지하게 양심에 대해 고민 안 하시니까요. 교원 영색으로 다가온 사람도 착할 것이다.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진짜 지킬 것이다. 나한테 좋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양심 중에 약한 부분이라 양심을 어기는 그런 요소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나 속였다고만 하지 마시고, 물론 이 사람이 주범이니까 잘못이 있지만 나도 거기에 그걸 못 맞고 끌려간 이 잘못이 있다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한번 요것만 잘 염두에 두셔도, 말이 교묘하고 안색이 꾸미고 있는 것 같은지. 왜 꾸밀까요? 상대방의 욕심 때문이죠. 저 사람한테 이로운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인으로 대하는 줄 알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죠. 이거는요, 상대방이 나 속일라나 하고 보는 게요, 내 양심에 뭔가 상대방을 못 믿고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속일라나 한 관점에서 보시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일단 정확히 읽어내시는 게 여러분의 양심에 맞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 사람을 상대할 때 여러분도 같이 나도 그럼 내 이익만 생각해서 이익 대 이익으로 그러면 맞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이익으로 나오더라도요, 여러분이 이익으로 같이 나가시면요, 오히려 더 잘 낚여요. 여러분의 그 욕망을 그러면 또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뭘 바라는가 하고 그걸 읽어내가지고 사기꾼 고단수한테 이 저단수는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인으로 맞서버리면요, 이게 이익이 아니라 여러분이 양심으로 나가버리면요, 상대방도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심으로 나가신다는 게요, 상대방이 말을 하고 어떤 안색을, 나한테 어떤 안색을 지을 때 딱 보시면서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자명하지가 않고요, 솔직하지가 않고 뭔가 꽁꽁이가 있고 속이는 것 같고, 안색이요, 편안하지가 않고 가식적으로 뭔가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다면 지금 상대방은 어떤 이익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득이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요걸 못 읽어내신다면 여러분 이니지 중에 지혜가 없으신 거예요. 인도 없으신 거예요. 상대방 마음도 정확히 지금 못 읽어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저런 말에 이런 표정 지을 때는 속이 어떻겠다는 거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일부러 남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혹시 무슨 마음일까라고. 상대방이 왜 성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방이 욕심이 많기가 더 쉽지. 성인 만나기가 더 어렵죠. 당연히 그러면 상대방은 에고로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나도 내 어떤 욕망 때문에, 마침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사기꾼이라도 말 걸어주니까 좋다. 뭔가 나에게요,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상대방은 그걸 물고 늘어질 겁니다. 너도 나 못 버릴 걸 하고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부터 먼저 양심 딱 차리고 버티시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만 신경 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분명히 해가 갈 거예요. 어떤 해를 남기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수하실 정도면 괜찮은데요. 나는 피해가 와도 괜찮다.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다가와도 난 껴안아주고 싶다. 그건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역량에 따라서 그런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고 그렇게 당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다가왔다는 건 저 사람 속은 좋지 않다. 인이 드물다라는. 요 한마디에서요, 엄청난 실전 팁이 지금 요 한 구절 쑥 그냥 지나가는 건데, 교원 영색에는 인이 드물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한테라도 뭔가 따내려면 어렸을 때
교원영색을 합니다. 귀신같이 알고 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는데 알아요. 양심도 타고나듯이 욕심도 타고나기 때문에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태연하게 이상한 소리 잘했던 거예요.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돈을 안 주시니까 이상하게 부모님은 당황하실 거예요.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장난감은 집에 늘어가요. 뭔가 거짓말. 문제지라도 하나, 필요 없는 문제지 하나라도 더 산다고 얘기하고 학교에서 뭐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뭐라고 해서 샀겠죠. 그럼 그때 말을 얼마나 교묘하게 했을까요? 더 치밀하게 앞뒤를 맞추고 안색도 태연하게 장난감을 사서 딱 집에 들어갈 때요. 그때 옥상에 있는 집인데 옥상에 던져놓고 들어가요. 태연하게 밥 먹고. 그러면 그때 초등학생이나 될 텐데 밥 먹고 태연하게 옥상에 올라간 척해서 다 완성을 해가지고 딱 내려와서 그러면 집에 장난감을 자꾸 부는 거죠. 만든 적을 본 적도 없고 따로 장난감 사라고 돈을 준 게 없는데 자꾸 장난감이 불어. 그러면 이게 타고나지 않나요? 그래서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속이는 능력도 타고나요. 어려서부터 그거는 발현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럴 때 내 아이가 그렇구나 하고 읽어내는 게 아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진짜 그런다니까요. 즉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읽어내는 건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읽어내시지 못한 만큼 여러분이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늘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착하다는 걸 너무 범위를 작게 보셔서 그래요. 진짜 양심적이라는 건요. 인의지를 써가지고 상대방 욕망까지 다 읽어내서 홍익인간, 상대방 욕망도 내가 적절히 맞춰주는 거죠. 그 속까지 미리 알았다면요. 요 정도 먹고 너는 좀 떨어져라 하고 내가 미리 제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양심적이면요. 욕심꾼이 어떻게 못합니다. 욕심꾼이랑 나랑 둘 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버리니까. 그런 양심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 짧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 4절에 1-4인데요. 4절에 증자의 3가지 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특히 학당 회원분들은 이거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내가 학당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나 한번 반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때 3가지 반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자는 공자님의 원래 수제자는 공자의 수제자는 안자인데요. 안자가 일찍 죽어버리거든요. 30대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 토가 이제 증자한테 내려갔다고 하는데 논어에 보면 안자는 칭찬만 받아요. 그런데 실제 증자는 노둔하다 하고 공자님이 늘 한탄하는 제자였어요. 증자는 노둔하다. 뭔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안자는 말을 하면 안자는 바보 같다. 내가 말만 하면 예의한다. 그런데 조용히 뒷조사를 해보면 내가 말한 걸 다 하고 있다. 안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바보 같다 해서도 결국 칭찬으로 끝나는 제자예요. 근데 증자는 공자님한테 늘 걱정이죠. 그러니까 안자가 죽었을 때 천상여 그러면 하늘이 날 죽였다. 나를 죽였다 하고 이렇게 통곡하실 정도의 제자였는데 신기하게 해서 유교가 이 안자가 살아있었다면 유교가 이 정신수련 같은 걸 되게 강조하는 유교로 또 더 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증자로 내려오는 바람에 이 이 사람은 형이하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예절 지키고 공자님이 말한 거 다 외워가서 그대로 하는 그러니까 교종의 대표고 이게 안한에 해당돼요. 불교로 치면. 안자는 마하가섭에 해당돼요. 신종. 마하가섭이 선종 부처로 하면은 마하가섭 안한 그러면 경전은 다 안한에서 나왔지만 그 심득한 사람은 마하가섭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하가섭 같은 경우는 부처님이 아예 옆자리 내주잖아요. 앉으라고. 그러니까 동급으로 치고를 해줘요. 이런 제자가 되는데 그래서 안자가 그래요. 공자한테는. 죽으니까 아주 그냥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그대로 다 얻은 제자가 있고 언행을 그대로 외워서 따라하는 제자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안자계통이 약하다가 안자계통이 다시 부흥한 게 성리학 나오면서 다시 성리학에서 안자를 아주 중시합니다. 안자는 무슨 공부를 좋아했느냐 이게 이런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성리학의 이제 대가들이 주자 이전에 정의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논문을 쓰면서 안자를 띄우면서 진짜 유학은 이 유학이 그대로 이제 한나라 당나라 때 훈고학이라고 하죠. 훈고학의 선구를 이루면 성리학은 이 심종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이 복귀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요게 이제 송대인데 한당 때 훈고학 위주로 하다가 불교의 공격을 받아요.
불교랑 도교가 한나라 당나라 때 완전히 융성합니다. 왕가의 비호를 받으면서. 유교가 자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밖으로 세상을 경영하는 데만 너무 신경 썼다. 마음 경영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불교랑 도교에 밀릴 정도로 좀 중시하지 못했다 하는 반성을 하고 다시 안자부터 해서 중용, 주역 이런 유교 글 중에 맹자에도 있고요. 아주 이런 정신수련, 마음 경영을 그 말하는 핵심 구절들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다시 그 유학 성격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예, 그래서 유교의 역사, 안자가 만약에 살아있었다면요, 이게 한 당 때도 아마 유학의 성격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아마 슬퍼하셨. 내가 나를 죽였다 하느니. 근데 재밌는 거 보세요. 재밌는 거 제가 장자 강의할 때 늘 말하지만 공자 이 제자가 또 맹자가 있죠. 맹자. 증자 밑에 맹자가 나와요. 이 맹자만 해도 사실은 맹자가 많이 또 이 심종을 주장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명맥이 내려오다 다시 복귀된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 같은 제자들이 나와서 또 정신수련을 얘기하는데 맹자랑 거의 나이대가 똑같은 사람이 장자라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장자가 맹자랑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설도 말씀드린 게 나이대가 똑같아요. 생물연대가. 중국에서 제일 말 잘하는 사람이고 철학이 안에 들어가 보면 철학이 똑같아요. 겉으로는 다른데. 그래서 심지어 장자는 실제로 도가가 아니라 유가라는 그런 논문이 나올 정도. 왜 그러냐면 장자에서 제일 중시한 사람이 안자예요. 장자 책에 보면 공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처럼 나와요. 안자가. 이게 안자 계열의 유가일 거라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 실제 장자는 노자의 제자도 아니에요. 노자를 많이 인용해서 책을 쓴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자는요. 맹자나 장자가 한 작업은요. 통하는 게 있는데 유가 안에서 이런 안자 이후 약해진 심종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장자는 노자를 또 많이 인용하다 보니까 노자랑 연결돼 가지고 또 많이 이제 노장 이렇게 연결지어져 버렸는데 실제로는요 그렇게 연결지기만 하면 안 되는 게 장자 안에 노자가 오히려 등장을 안 하고 공자가 더 등장을 많이 하고 안자가 더 중요한 사람처럼 안자가 공자를 일깨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우화집이라 이야기예요. 장자 얘기는 다 우화예요. 이야기, 지어낸 얘기인데 그 안에 노자는요 몇 번 등장 안 해요. 그 장자 4편을 보면 본인이 썼다고 추정되는 게 4편인데 4편 안에서 공자가 오히려 많이 등장. 안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안에서 노자를 강조했다는 이유만으로 노자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 노자의 제자는 공자죠. 그러니까 공자도 노자의 제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장자가 노자를 존중했다고 해서 유가가 아닐 거라고 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넓게 보시는 게 좋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아무튼, 이 유학사를 한번 훑었는데, 장자가 아니죠. 증자. 공자의 제자 중에 이런 일. 노둔했다고 그렇게 욕먹었는데, 결국에 안자가 죽고 나서 공자의 학문을 계승했던 증자. 그 밑에서 자사나 맹자 같은 또, 자사를 빼먹으면 안 되죠. 맹자의 스승이 이제 자사인데, 자사 계열의 제자라고 봐요. 그래서 증자, 제자의 제자인데 이 자사와 맹자가 자사는 중용을 썼거든요. 유교의 심종을 다시 보완합니다. 그런 측면도 한번. 그래서 아무튼 증자란 제자가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공자 말을 다 외워서 실천하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자사나 맹자 같은 또 위대한 이런 영성이 아주 높은 마음 공부를 아주 잘하신 유교에서는 거의 이제 성현급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증자가 이제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공자 학문을 계승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첫째, 나는 하루에 3가지로 날 반성하는데 첫째, 남을 위해 도모함에 충성스러웠는가? 요 양심 노트로 한번 보세요. 우리 양심 노트. 내가 남을 위해서 충성스러웠는가는요. 진심이었는가요? 몰입해서 했는가? 여러분 육바람일 할 때 몰입해서 하셨나요? 오늘? 남한테 육바람일 했다. 이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육바람일 안에 이미 몰입이 들어있죠. 예. 인의의지, 유교로 치면 인의의지 했다 할 때 인의의지를요. 몰입해서 했는가? 깨어서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랑, 남의 입장을 배려하고 정의, 남에게 부당한 피해를 안 주고 예절, 무례하지 않게 하고
지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남을 대하되 이 모든 거를요 진심으로 충성스럽게 했냐는 건요 몰입해서 했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남을 위해서 육바라밀, 유교면 인의해지를 베풀 때 똑같죠? 그래서 그걸 베풀 때 나는 과연 충성스러웠는가? 요거 반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인, 사랑, 남을 위해 정의를 실천하고 무례하지 않게 굴고 지혜를 닦는데 요 네 가지를 하는데 나는 과연 충성, 마음이 딱 하나에 꽂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의 관역에만 꽂혀. 요거 양심 잘하겠다는 거 하나에 내가 양심으로 남을 대하겠다는 거에 완전히 꽂혀서 했는가, 몰입했는가, 요걸 첫 번째 반성. 육바라밀로, 제가 요즘 육바라밀을 많이 미는 게 어떤 것 때문에냐면, 우리 양심이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 처음 나오는 마음이, 사랑은 뭐죠? 측은한 마음. 정의는요, 수호, 잘못된 거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의 마음입니다.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느끼지 말아야 할 거에 느끼면 나쁜 거예요. 뭐냐면 잘해놓고도 본인이 괜히 수치심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에고의 이 잘못된 경향이죠. 양심에 진짜 부끄러운 것만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만 걸 부끄러워하시면 그것도 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죠. 통증이 우리 몸을 지켜주듯이 양심은 이런 찜찜한 마음, 수호지심이 지켜주는 건데요. 통증도 이상한 통증이 있어요. 오히려 교란시키는 통증. 정확히 원인도 알 수 없고. 오히려 그게 우리 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통증이 있듯이 이 수호지심도 잘못된 수호지심은요. 오히려 양심을 교란시킵니다. 냉정히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모른다, 괜찮다 하시고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부끄러워할 일을 내가 부끄러워하는지.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12지심. 선악을 따지고 내가 옳게 했으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잘못을 했으면 그때 부끄러워하시면 돼요. 이게 잘 연결돼 있어요. 양심상에서는. 우리 에고가 괜히 선입견을 가지고 접근해버리면요. 결혼시켜버려요. 어지럽게 할 수 있습니다. 사양지심, 남에게 사양하는 마음. 이게 어린아이들한테 그대로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연구 보고서 본 게 18개월 된 애들한테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는 측은지심. 어머니가 뭐냐 슬퍼하거나 뭔가 힘들어하면 아이들이 와서 뭔가 반응을 보인다는, 공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더 빠르고 남자아이는 좀 늦고요. 남자는 좀 오래 걸려요. 이렇게 잘하는데. 수호지심은요. 이 잘못된 걸 봤을 때 한 18개월 이상 아이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 분노하더라고요. 친구한테 함부로 대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 분노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전에 읽었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 중에 늘 이거 눈치 보는 거다. 아이도 엄마 눈치 보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눈치 본다는 건 남하고 나의 행동을요. 남의 행동하고 맞추는 겁니다. 이게 꼭 이득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득이 돼서 하면 그거는 또 다른 꼼수고 본능적으로 우린 남하고 맞추게 돼 있어요. 남이 반응하는 거에 날 맞춰요. 그게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제가 알렸는데 최근에 조사 결과가 15개월이면 눈치를 보더라고요. 15개월이면요. 그 실험된 내용을 보니까 아이 앉혀놓고 엄마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들어오면요. 아이가 딱 이러면서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계속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 그리고 12지심. 아이도 맞다 틀리다. 뭐가 좋다 싫다 맞다 틀리다 다 따질 줄 압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요게 이제 우리 육바라밀로 하면 이게 보시. 나누는 마음이고요. 이게 지키는 마음. 잘못된 걸 안 하는 마음. 요거는 인욕.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이거는 반야. 그리고 이 인의지를 하더라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인의지가 안 나와요. 즉 몰입이 안 돼요. 춤과 경이 통하죠. 늘 깨어서 거기 몰입해가는 거. 그걸 육바람에서 뭐라고 하니까 선정. 인의지 말고 지금 신이 하나 빠졌죠. 신. 유교에서 성실할 신. 이걸 성실하게 하는 거, 인의지를. 그걸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진. 똑같게 돼 있죠. 인간 본성이 똑같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랑 유교가 인도랑 한국이래. 이쪽 이건 인의지는요. 왜 한국 얘기냐면 동이족 거예요. 중국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공통의 뿌리예요. 동이족들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 이전에 인의지가 이미
춘추에서 쓴 사료에 보면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자 이전에 이미 그 정치인들도 인의지를 다 설명하고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공자는 그걸 갖다 그냥 쓴 것 뿐이에요. 고대 동이족 문화의 소산으로 봅니다. 오행에 맞춰졌기 때문에 오행 사상 자체가 동이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방에서 인간의 본성을 파들어간 거랑 저쪽 인도 땅에서 파들어간 결론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재밌죠. 그거 그래서 제가 유교를 강의하더라도 사단 육바람을 같이 얘기할 건데 왜 그러냐면 인간의 양심이 탁 발현되면요. 측은지심, 측은한 마음, 수호지심, 시비지심, 성실지심 이 신은요. 보세요. 측은한 마음, 수호의 마음, 사양의 마음, 시비의 마음이요. 성실합니다. 안 끊어지고요. 계속 나와요. 그 아이도요. 아, 나 이제 눈치 보기 싫다 해도 안 끊어지죠. 또 눈치 보고 있고. 또 잘못된 거 보면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고 있고 또 측은해하고 있고 이게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성실지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발견된 양심의 모습은요. 이 네 가지가 늘 성실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성실지심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이게 양심이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싹들인데 이 싹이 좀 더 자란 모습이에요. 남하고 나누려면 측은지심이 전제돼야 되죠. 기율을 지키려면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전제돼야 돼요. 남을 받아들이려면요. 저 안에서 먼저 눈치 보는 마음이 있어야 조화를 이루죠. 요건 내가 참아야겠다 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예, 지혜나 뭐 선정, 정지는 비슷합니다만 즉 뭐냐면 육바라밀이 좀 더 구체화된 형태예요. 싹이 좀 더 자란 모습이에요. 양심이.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을 많이 미는 게요. 사단의 좀 더 구체적 버전이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된 버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좀 받아들이기 편해하는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측은지심을 오늘 나는 남을 측은해 했는가를 체크하는 것보다 남하고 좀 나눴는가라고 보실 때 훨씬 체크가 빨리 된다는 거. 그냥 그거예요. 원리는 같은데. 결국 내 양심을 이해하는데 좀 더 구체적 접근이 편하시길래 제가 이걸 권하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데 사단으로 체크하시나 육바라밀로 체크하나 똑같아요. 결론은. 다만 좀 더 접근하기 쉬우신 거.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걸로 먼저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증자한테 이걸 갖다 대보면 내가 오늘 남을 위해 사단 육바라밀을 폈을 때 진짜로 몰입하면서 했는가? 재미없는데 억지로 했는가? 진짜 즐기면서 몰입해서 했는가? 요거 먼저 체크하시라는. 두 번째, 벗들하고 사귈 때 신뢰를 어겼는가? 내가 벗들하고 사귈 때 말해놓고 안 지킨 거 있나? 이거. 신뢰는 간단합니다. 말이죠, 말. 말 쓰면 남에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요 말이 말로 끝나버리면요.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지금 말을 보고 남이 믿어주려면요. 남에게 지금 말을 한 그림이잖아요. 남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먹히려면 내가 그 말을 반드시 실천을 할 때 그 말이 이제 먹히는데 말만 해놓고 실천 안 하면 사기가 됩니다. 신뢰가 깨져버리죠. 그 내용이에요. 지금 내가 벗들하고 사귈 때 신뢰를 어긴 게 있나 하는 건요. 말만 해놓고 지금 안 지킨 거 있는가 하는 거 돌아봐요. 내가 친구들한테는 이니지를 권해줬는데 내가 만약에 안 했다면요. 지금 신뢰를 깬 거죠. 나는 성실하게 이니지를 계속 지켰는가. 이니지를 지킬 때 몰입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말한 거를 다 나는 지키고 있나 하는 것도 보셔요. 세 번째. 스승에게 전해받은 학문을 내가 안 익힌 건 없는가. 열심히 익혔는가. 그럼 다 같은 얘기 아니에요? 스승한테 배운 게 이거 아니에요? 이니지 하라는 거. 요거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했는가. 결국 양심 지켰다는 거 하나예요. 오늘 나는 양심 제대로 지켰는가? 요거 하나를 묻는데 양심할 때 나는 충성스럽게 했는가? 다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양심을 나는 충성스럽게 했는가? 몰입해서 했는가? 깨어서 했는가? 양심할 때 나는 성실하게 했는가? 진짜로? 또 하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양심 실천하는 법을 나는 다 했는가? 내 것으로 소화했는가? 익혔는가는 말은요. 보세요. 한자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익혔는가는요. 날개 요거 밑에 이게 흰 백자죠. 원래 흰 백자가 아니고 옛날 글자는 그냥 날 일자입니다. 예. 새가 날개거든요. 기두자잖아요. 날개짓을요. 매일매일 해가지고 실제 날아오르는 그 과정을 담은 글자예요. 익힐습이라는 건 새도 처음에 못 날아요. 바로. 날개짓을 매일매일 해가지고 어느 날 날아오르는 그 과정을 익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이 시습지는요. 배울학, 정보를 배운 뒤에 남에게 정보를 들은 뒤에 혼자서 열심히 해서 익혀서 내가 그걸 진짜로
소화했을 때, 진짜 날개 됐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거죠. 내 것이 됐을 때. 이게 불교도 똑같아요. 불교도 문사수 그러죠. 불교도요. 지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면 문사수예요. 먼저 정보를 남한테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혼자서 그 정보 가지고 고민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실제로 닦아야 돼. 정보를, 이게 학이 시습지예요. 예. 듣고 생각하고 익힌다는 건요. 듣고 생각하고는 이제 배우는 거죠. 배우는 과정에서 듣고 고민해 보다가 습지, 실제로 내가 익혀서 내 걸로 만들면 얼마나 기쁜가. 이 수도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인인데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든 모습. 이렇게 빛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멋지게 빛나는 털을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똑바로 서게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쳐서 사람이 똑바로 서서 빛나게, 그 사람이 되게 이 덕이 빛나게 하는 거. 요게 이제 닦는다는 거예요. 좀 엄격함이 들어가 있죠, 글자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길낼 때 쓰는 말이에요. 원래 이 술이라는 말이 수도지교 할 때 길 닦는다는 뜻이죠. 닦을 숫자잖아요. 거기에 길을 똑바로 뚫는 거예요. 똑바로 뚫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이게 길을 곧게 뚫으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닦는다는 건요. 내가 이니에지의 이 길, 이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요. 똑바로 가게, 또 사람이 똑바로 서게 뭔가 닦고 엄격하게 훈련하는 걸 이제 닦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닦을 숫자는 아까 익힐 습자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운 거, 이니에지, 양심이 이렇게 생겼다 배워도요. 여러분이 안 닦으시면 여러분께 아니에요. 철학자는요. 지금 많은 분들이 철학에 대해 오해하고 계세요. 나는 철학과를 안 가서 철학을 못한다. 나는 학교 근처도 안 가서 철학을 못한다. 근데요. 철학 지식 많다고 철학하는 게 아닌 이유가 그 본질이 뭔지 아셔야 돼요. 소크라테스는 평생 이 화두만 품고 살았기 때문에 철학자가 된 거지 철학과를 간 적이 없어요. 무슨 화두를 품었느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요 화두만 품었어요. 무엇이 선인가? 이거를 매사에 연구하니까 철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지금 육바라밀이나 사단만 적용하려고 하면요. 난 더 옳게 살고 싶다. 옳은 것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마음을 경영하시면 여러분 이미 철학자고 그런 분들한테 선대 철학자들의 그 가르침이 하나의 그 팁으로 필요한 거지. 지금 철학과 나왔다고 해서 철학자 되는 게 아닌 게 철학과를 나와서 그 철학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이건 팁만 많이 알고 있지. 실제로 자기 삶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삶에서 그걸 옳은 것을 투입하려고 연구하지 않으면요. 철학자가 아니라는 철학 지식이 많은 사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삶에서요. 어떤 선택 하나 할 때도 나는 더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싶다.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고민하시면 철학자예요. 진지하게 고민하시면. 그러면 결국 이 양심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 선택하시게 돼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고전들의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선택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고전의 도움을 받아서요. 진지하게 하루하루 사소한 거라도 올바르게 선택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철학자고 그분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그분은 인격이 바뀌면서 진짜 철학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요. 철학 지식은 입만 열면 막 다 얘기하는데 한 번도 자기 삶에서 진지하게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이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증자가 말한 건 진짜 철학자가 되는 삶이에요. 이게 철학자 되는 삶이지 뭐 경전 많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증자도 공자님 말씀 다 외웠던 사람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자기 삶에서 고민한 게 이거죠. 들은 거. 증자면 선생님 말 다 외운 사람인데 내가 외운 그거 진짜 너 다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진짜 친구들한테 양심 펼칠 때 진짜 성실하게 했어? 남을 위해서 양심 펼칠 때 진짜 몰입해서 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여기까지 오늘 논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